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 당선자에 대한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에게 듣는다 진행을 맡은 신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책과 공약들을 살피고 각 동네마다 국회의원 뽑으셨을 텐데요. 우리들을 대변할 국회의원은 선거 전엔 어떤 활동을 했고 앞으로 또 등원에선 어떤 역할을 해나갈지 꼼꼼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노원 갑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당선자를 모셨습니다. 이 갑 선거구는 노원의 갑을병 3곳 중 가장 치열하게 접전을 치렀던 곳인데요. 그만큼 믿어주신 주민들에 대한 애정과 감사함이 더 클 거라 생각됩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리고요. 그 지역 주민들께 당선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노원갑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입니다. 지난 4월 13일 우리 유권자께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국회로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선거는 그야말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의 준엄한 질책, 그 다음에 또 현명한 판단이 함께했던 그런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이 분열됐던 상황에서 또 거대 여당이 탄생하지 않도록 또 이곳저곳 다 판단하셔서 유권자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임해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선거 과정 내내 기존 정치권에 보내주셨던 여러 가지 따가운 비판과 질책들, 그 다음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가 정치권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라는 그러한 또 말씀들 가슴에 담고, 우리 월계 공릉지역은 또 여러 가지로 발전이 좀 뒤처진 곳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 발전에 앞장서라는 그러한 또 지적들 다 가슴에 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4년 뒤에 국회의원 고용진 잘했다, 괜찮다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선거 운동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선거 준비 기간의 얘기부터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저의 이곳에서 이제 터를 잡고 조직을 계속 이제 관리를 해 오셨었는데, 비례대표 이제 장하나 의원이, 현역 의원이 이곳에서 이제 경선을 하겠다고 이제 오지 않았습니까? 어땠어요? 그때 부담감은 없었습니까? 어찌됐건 장하나 의원 비례대표로서 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국회의원이시고, 그런 분이 또 지역을 우리 지역으로 선택했다고 할 때는 저로서야 부담이 없을 수 없죠. 제가 아무리 또 준비를 한다고 했어도 부족한 점이 많고, 또 장하나 의원은 어찌됐건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경쟁자다고 생각을 하고 페어플레이해서 결과를 잘 만들어내면 오히려 도움도 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좀 자극제가 돼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 했을 때는 선거대책본부장도 맡아주시지 않았나요? 경선 끝나고요. 경선이 이제 3월 17일, 18일 양일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고서는 곧 이어서 조금 한 며칠 있었나요? 그리고 장 의원님이 여러 가지로 그 SNS상에서도 지지 발언을 해주셨고,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또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흔쾌히 맡아주셨어요. 중앙당에서 그 덧컷 유세단인가라는 그런 유세단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꽤 바쁘셨는데 틈틈이 또 우리 지역 유세에도 참여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큰 힘들을 이제 등에 업고 출발을 했지만 그래도 좀 힘든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좀 어떤 게 있나요? 선거운동 하시면서. 일관되게 선거운동 기간 힘들었던 거는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해서 거의 혐오에 가까울 만큼 그런 실망과 비판을 하시는 거.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차가워지는 거.
그건 참 유권자들 대하면서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이걸 나 혼자서 아니다 해도 여야 정치인들을 똑같이 이렇게 뽑으면 뭐해? 응? 똑같은 사람 이렇게 참 낭만과 그야말로 체념 뭐 이런 모습을 볼 때 제일 힘들죠. 왜냐하면 대화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그분 유권자들하고 같이 그런 벽을 허물고 대화를 하는데 그런 게 하나의 장벽으로 다가오니까 야, 많이 힘들다. 제가 정치 처음 해보는 것도 아니고 출마 처음 해보는 거 아닌데 제가 한 14년 만에 지금 출마를 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 한 3번 했었고 많이 유권자들께서 화가 나셨구나. 그런 게 이제 운동하는데 제일 힘든 요소였죠. 일부 매체에서는 여론조사 발표할 때 그 상대 후보보다 좀 낮게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분석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는 좀 신적 부담은 없었나요? 근데 일부 여론조사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는 양당과 언론에서는 주요 언론에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경합지역으로 분류를 했었고, 근데 아마 그 후보 측에서 선관위에 물론 신고한 공개할 수 있는 여론조사긴 하지만은 그런 후보 측에서 발표되는 여론조사들은 저는 개의치 않죠. 왜냐하면 저도 제가 여론조사를 하면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여론조사 기법상 편차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결과가 다종다양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류의 여론조사는 별 저한테 의미 있는 건 아니었고, 조금 더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 결과는 제가 또 따로 공표하지 않는, 그렇게 신고되지 않은 여론조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또 결과가 달랐어요. 많이 달랐고, 다만 제가 그냥 피부로 느끼기에는 상당히 그래도 쉽지 않은 싸움일 거다. 왜? 제 3당에 대한 그 국민의당이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국민의당으로 어떻게 표심이 흘러갈 것인가, 그거는 분명히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유권자들께서 어떠한 판단을 하실지, 구체적으로 가서 투표소에서 어떻게 찍을지, 이거는 끝에까지 출렁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약간 혼선은 있었죠. 그러나 크게 보면 새누리당의 우리 이노군 후보님과 저와 좀 제법 힘겨운 싸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임했어요. 그러나 이길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이번에 득표율을 제가 좀 봤더니 41.8%, 36,205표.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이노군 후보가 39.4% 득표율, 그다음에 34,109표, 한 2,000표 차이가 났어요. 네, 2,000여 표 났죠. 계속 3%에서 5% 내로 이렇게 접전이었잖아요. 네, 네. 두근반 세근반이었을 텐데 확신을 딱 가진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제 현장에서의 이제 개표 결과는 조금 이제 선관위에 공식으로 집계되기 전까지의 개표 결과를 조금 먼저 알 수 있거든요. 예. 캠프에서 그냥 참관인들도 나가 있고 하니까 한 9시 반쯤까지 추세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물론 그 방송에는 그보다 더 젊게 이제 나가고 있을 때죠. 근데 현장에 한 9시 반, 방송으로 치면 이제 한 10시 반, 11시쯤 될 때는 이제 글쎄 큰 흐름의 변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자,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 나누기 전에 옛날 얘기 좀 나눠보고 싶어요. 어땠습니까? 정치에 처음 시작을 입문하신 계획이, 그거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이제 전공이 신문방송학과, 언론정보, 지금은 이제 우리 언론정보학과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기자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들 언론 쪽으로 많이 진출하던 시기고, 저도 대학원까지 마치고 언론사로 가려고 하던 차에 기존에 저랑 인연을 맺은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야당에 아주 거목이셨는데 그분이 좀 와서 좀 도와주고 현실 정치도 좀 봐라. 어떻게 했냐.
언론으로 가기 전에도 그런 것을 보는 것은 좋지 않겠냐. 그런 권유를 받고 제가 1990년도에 국회 부의장실로 그 당시 민주당이죠.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게 이제 제 정치 입문의 계기입니다. 그게. 그러고 몇 년 후에 지방자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가 돼요. 그러니까 구청장도 뽑고 하는 그러한 지방자치의 본격화되는 시기가 95년도인데 그때 이제 이 노원에 연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94년도에는 이 지역에 저처럼 이제 위원장을 하고 있던 분의 요청으로 한번 와서 한번 해보지 않으련 하는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제안을 받고 제가 오게 된 거니까요. 그러한 일련의 과정, 사람을 만나고 그 속에 같이 뛰어들어서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저는 왔어요. 그냥 무조건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들어간 건 아니고 그런 운명적인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활동을 하시는 게 보니까 다양하게 좀 정부에서도 좀 행정관으로도 일을 하셨고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정치 관련돼서? 글쎄요, 저는 이제 입법부하고 뭐 행정부 이런 쪽으로 두루두루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국회 부의장실, 그다음 원내 총무실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대로 배웠고,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를 통해 가지고 시의원이 돼서 2번 시의원을 하면서 또 전체 각 시정부 또 우리 구 자치단체 이런 또 견제도 하고 감독도 하고 제안하면서 그런 것도 배웠고, 또 청와대에서 이제 정책 결정 과정, 대통령 보좌 하는 것도 배웠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 산하 기관인데 거기서 또 환경 관련 업무도 하는 것도 좀 제가 익혔었고, 나중에 다시 당 대표실에 들어가 가지고 당 전체를 또 움직이는데 센터에 제가 또 있었으니까 당대표시라는 그 당시에는 이제 손학규 대표가 당 대표 하실 때인데 그때 제가 그 대표실에 부실장으로, 네. 실장은 이제 그 당시에 재선 국회의원이 하셨고 네. 부실장으로 그런 역할을 했었고 실무를 하니까 하셨군요. 네네 그런저런 역할들을 하면서 뭐 몸으로 직접 배웠다, 그렇게 얘기하면 맞을 것 같아요. 두루두루 안 해보신 게 없네요. 자, 당선이 되셨어요. 그 당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바쁘셨을 거라 믿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오늘로 일주일하고 이틀이 지났고요. 이 기간은 이제 대부분 비슷해요. 후보자들이 당선이 되면 당선 인사를 하겠죠. 네. 그래서 당선 인사의 거의 대부분을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당선자들을 상대로 또 각 당에서 좀 할 일들이 있으니까 또 그게 협조해서 하는 일이 있고, 또 국회에 들어가서 저랑 같이 일할 사람들을 또 같이 일할 사람들 구성을 해야 되니까 보좌진. 그런 것들도 보좌진 구성이라든지 예, 예. 기타 준비할 사항들 그런 것도 좀 하고 보좌진들은 지금 다 구성은 되셨나요? 뭐 대충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4년 동안 이제 어느 특화된 분야를 또 파야 되니까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역에서 뭐 조직을 좀 더 추스리는 시간이 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 음지에서 안 보이게 도와주셨던 분들이 많다는 거를 네. 제가 이렇게 당선 인사를 다니다 보면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아야 되겠고, 또 그러한 분들 중심으로 지지층을 더 두텁게 하는 노력도 해야 되니까 기존에 도와주셨던 분들에 대한 뭐 인사와 조직 챙기기 그런 거와 또 그렇지 않고 또 그 외연을 좀 더 확장하려는 노력 이걸 합쳐가지고 그런 기반들이 튼튼하면 활동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도 좋고 또 국회에 나가서 활동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니까 그런 노력들은 늘 해야죠. 어쨌거나 인사를 드리시고 하시면 한 말씀씩은 다들 하실 텐데 가장 많이 들은 얘기, 기억나는 얘기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저한테 좋은 얘기들 해주시니까 덕담이니까. 예, 잘 됐다. 젊은 사람이 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열심히 해라. 될 사람이 됐다. 뭐 그런 얘기들이죠. 뭐 대부분
끝에는 그러니까 밥값 해야 돼. 제 정치 이번에 선거 슬로건이 밥값 하는 정치였는데 밥값 좀 해주세요. 이런 거 믿습니다. 우리 힘드는데 좀 편히 좀 살게 좀 열심히 해주세요. 뭐 그런 것들이죠. 뭐. 방금 밥값하는 정치 말씀하셨는데 밥값하는 정치 어떤 정치인가요?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거랑 맥이 다 있어요. 정치인들을 혐오하는 여러 그 바탕에서 어떻게 보이겠어요, 정치인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그 많은 그 한 국회의원이 4년 동안 움직여가는 비용을 다 대고 있는데 보이는 모습들은 매일 싸우기만 하고 뭔가 이 경제를 살리는데 생산적인 그런 활동은 안 하는 것 같고 결론은 우리가 밥값 대줬는데 밥값 못 하고 있다. 그런 걸로 이렇게 이제 조금 자학적인 표현을 쓰면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세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밥값 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냥 정치인들 지금까지 엉망인데 좀 밥값 좀 해라 그러시요. 그래서 그러한 표현을 국민들의 마음을 유권자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원하게 해드리면서 아주 쉽게 얘기하는 그런 슬로건으로 밥값하는 정치를 정했고요. 그야말로 밥을 좀 더 얘기를 하면 정치인들이 제 밥그릇 챙기는 데만 바쁘지 국민 밥그릇 챙기는 데는 별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러한 비판적 시각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밥값 제대로 하면 국민들이 그래, 그 정도면 됐다. 여기까지만 가도 괜찮겠다 싶어서 했죠. 밥값 얘기를 좀 더 저도 이어가 보고 싶은데 이 지역에서 밥값 하려면 사실 공릉동 얘기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공릉동 행복주택 사실 이게 첫 번째 공약이시죠? 어떻습니까? 어떻게 공릉동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밥값이 그런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입법 활동을 하면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건 일일이 국민들이 알지 않으셔도 늘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나라의 백년 대계를 잡아가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 국가가 이 시기에 처한 상황을 잘 봐가지고 좌표 설정을 해 나가는데 어떻게 갈 거냐. 이런데 일 개인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렇게 그런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좌표를 제시하는 그런 게 이제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국민의 국회의원들의 밥값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지역으로 내려오면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이 동네 사는데 이 동네 참 괜찮다. 살아보니 이래저래 괜찮고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 조금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일을 우리 시장, 구청장, 시구위원들과 함께 국회의원이 같이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런 중에 하나 아까 말씀하신 행복주택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행복주택 자체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조금 문장을 길게 하면 그 자리에 행복주택이 오르냐 그 자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거냐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예요. 그 자리라는 무슨 의미냐 하면 그동안 공릉동의 발전을 오랜 시간 막아왔던 경춘선이 폐선이 되고 거기가 공원화되고 있고 주변에 대학이 있고 그래서 뭔가 거기에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거기에 행복주택을 먼저 딱 설치를 해놓고 나가야 돼. 그렇게 하고서는 앞 100년 대계를 우리 공릉동에 또는 이 노원에 앞으로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느냐 그 차원이거든요. 행복주택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임대주택의 일종이거든요. 그거는 필요한 데서는 지어야 돼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필 그 자리냐? 타당성 있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냐? 타지역과 형평성이 있냐? 이런 거에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진도가 많이 나간 문제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1과제로는 올라와 있는 겁니다. 공동에서 제가 듣기로는 그만큼 그러니까 그 당선자한테 그 기대가 많아서 표도 많이 좀 몰아준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저한테 투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성과를 좀 보여줄 그렇죠.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저는 앞으로도 그렇고 정치를 하는 그 어떤 그 모양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주민들하고 유권자들하고 그걸 같이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일이라는 거는 하다 보면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애초에 원했던 그 목표까지 못 갈 수도 있고 또 초과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거. 그래 주민들도 이 과정을 이해해야 하는 거. 물론 100%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 정책 결정 과정이란 건 또 이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최대한 같이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소통하는 거. 그래서 목표치까지 같이 손붙들고 가는 거가 중요하다. 지금 이제 유권자들이 뭐 정치인들이 알아서 훅훅 끌어가면 따라가고 이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권자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늘 터놓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저희도 그분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국회 입성하시게 되면 어느 상임위를 가고 싶으신지 그리고 또 지금 고민하고 계신 1호 법안은 뭐가 있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선은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행복주택을 비롯해서 우리 월계동 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월계 공릉을 흔히 우리가 노원의 관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발전이 좀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어디 쪽으로 잘 안 되고 있냐면 광운대 역사 주변으로는 지금 다시 이렇게 저도 돌아봅니다만 30년 전하고 거의 변화가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낙후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유가 뭐냐면 광운대 역사 개발 문제가 민자 방식으로 개발하도록 지금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데 계속 성과 없이 지금 헛바퀴 돌면서 아무것도 일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빨리 매듭져야 되겠다. 그 문제 또한 우리 국토교통부하고 철도청, 코레일 등등이 다 섞여 있어요. 그 행복주택도 그렇고 행복주택은 LH, 국토교통부 또 코레일까지 다 연동되어 있는 문제들이고 그래서 우선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국토교통위를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호 법안은 뭐 이제 좀 가서 보긴 봐야 되겠는데요. 지난번에 그 토론회 때도 그걸 물으시길래 얘기를 한 건데요. 우리 어린이들의 어떤 교통 안전 문제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좀 더 줄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쿨존을 좀 정하는 기준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다. 아이들이 주로 움직이고 놀고 공부하고 하는 그 주변 중심으로 사고도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중심으로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이 좀 설정이 돼야 되는데 학교 정문 기준으로만 돼가지고 실제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다. 이런 부분들은 관련 법안을 좀 손을 본다면 쉽게 또 개정안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부를 견제하고 또 국민을 대변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텐데요. 공약을 했고 또 4년의 기한이 있으니 좀 더 효율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길 좀 기대를 해보고요. 저희 팁으로드는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약 사항들을 점검해서 주기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에게 듣는다 대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